노무사도 관여를 못하고. 제가 그 맹점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죠. 선정위원회가 현장까지 방문한다? 절대 그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장 방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형사들도 수색영장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특별근로감독관이 노동부 경찰관들입니다. 형사들이고 이분들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은 현장에 못 들어갑니다. 사고가 터졌을 시 특별근로감독 면밀히 떨어졌을 때나 들어갈 수 있지만은 없으면은 기업체에서 회사 기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못 들어갑니다. 그 얘기를 아무리 했는데도 안 들어요. 이 자체가 잘못된 거를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오로지 취업률, 내세울 수 있는 취업률을, 실업률을 줄이고 취업률이 이렇게 올랐습니다는 그 정부의 그 자랑거리, 치부책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한 통수권자의 노름이죠. 결국은 촛불정부로 탄생한 문재인이까지도 박근혜, 이명박이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이 똑같은 짓을 저질러가지고 정은혜를 죽음으로 몰고 갔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보면서 참 화가 나고 진짜 뚜껑이 뒤집힐 정도인데 이 사고 이후에 참 벌어지는 일이 과간입니다. 교육부 교육정책 선생님들, 특히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 자리에 선생님들이 우리 정보 선생님이시죠. 선생님 아까 계시던데 선생님들이 모임이 정교조란 말이에요. 교원노조가 있고 정교조는 민주노총하고 같이 손잡고 움직이고 있고 교원노조는 별도의 독립단체예요. 근데 지금 정교조는 현장 실습 폐지 논의하는 자리에 안 들어 있습니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다가. 네. 그 정교조 본부가 지금 어디하고 손잡고 있느냐? 특성하고 권리연합회하고 교육부하고 손잡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전한 현장 실습 대안을 만드는 단체에 들어가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경수 민주노총 본부장 똑같습니다. 그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라는 노조 단체가 어떻게 학생들을 안전은 뒷전이고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지 참 한심하고요. 과거에도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있을 때 제가 19년도에 정교조 본부와 민주노총 본부에 가가지고 부탁한 게 있었어요. 사업계획서까지 내면서 우리 현장 실습 피해 부모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희들을 좀 이 서류를 검토해가지고 사업계획으로 잡고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그때 정교조는 뭐 처음에는 말은 그랬어요. 검토하고 상집에 올리겠습니다. 상집에 올리겠습니다. 4차 상집까지도 안 올렸어요. 검토조차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업계획을 완전히 휴지 조각 만들어버렸고 그러면서 제가 그 민주노총 본부에다가 김병환 위원장한테 부탁을 했죠. 우리 좀 지원을 좀 해달라. 어차피 학생들 노동 현장도 성인들의 노동 현장하고 똑같은 현장 아니냐. 학생들이 안전하면은 어른들도 안전한 노동 현장이 되니까 지원을 좀 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그러더라고요. 학생 안전이 우선이 아니고 자기들은 민주노총은 어른들 성인들의 노동이 가장 우선시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 문제는 교육 정교조에다가 얘기하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다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도 똑같아요. 지금 현재도 정교조는 다 빠져나갔어요. 저희들하고 같이 하질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다 보니까 과연 어떤 게 바른 생각인가? 어떤 게 옳은 일인지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지금 교육부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하는 데가 현장 실습이
안전한 현장 실습이 되도록 제어도 개선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 특성화고 권리연합회와 노동조합이 얘네들이 주장은 딱 그거예요. 여수에 가서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여수에서도 이 YMCA에서 주최하는 얘기에서 그 특성화고 권리연합회 얘기를 학생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특성화고 권리연합회에서 제가 봤을 때는 권리연합회에서 써준 거예요. 내용을 하는 게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안전 스티커를 발부하면은 안전한 현장이 되는 거 아니냐. 그때 그 학생 보고 제가 그랬죠. 선생님들은 절대 안전한 현장에 그 산업 현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선생님들이 현장에 간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사무실에서 잠깐 만나가지고 담소 좀 나누고 뭐 음료수나 한 잔 먹고 그러고 돌아올 뿐이다. 절대 현장 방문이 될 수도 없고 그 현장이 안전한지도 모른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절대 그 산업 현장에 들어가면은 이 기계가 안전한 기계인지 이 현장이 안전한 현장인지 파악이 안 된다. 전문가가 봐도 알쏭달쏭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 현장에 가서 보면은 안전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도 그 학생들은 특성화고 권리연합회에 조종당하는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은 그냥 걔네 말을 그냥 믿어요. 그냥 여기 안전한 일터고 참여 선도기업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줬다 그러면 다 믿어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뭐 막을 방법이 없죠. 제가 정은이 사고 난 이후에 우리 저하고 같이 행동하는 선생님들하고 논의 끝에 결론을 내린 거는 11월 30일 날까지는 정상 수업권을 보장해라. 수업권을 보장해라. 그리고 12월 한 달을 취업 준비 기간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교육부와 노동부가 손잡아가지고 진짜 알짜배기 직장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12월 한 달 동안 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만들어주자. 특히 그 공기업 같은 경우에 뭐 10월달, 7월달 이런 때 모집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 모집 기간을 전부 다 12월달로 정부 투자기관들은 다 그걸로 빼라. 학생들도 구급 공무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특성화고 애들이 많거든요. 그 애들 모집 기간이 10월달, 9월달에 몰려 있어요. 그러지 말고 모든 공공기관, 투자기관들은 12월달에 한 달 내에 한 달로 몰아가지고 그 달에 모집을 해라. 그래서 학생들과 만나고 학생들도 면접을 보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기간을 12월달 한 달로 줘가지고 거기에서 서로가 맞는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 되는 게 아니고 유예 기간을 두자는 거죠. 서로가 내가 이 기업하고 내가 가고 싶어. 그 기업도 이 학생이 필요해요.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기간이죠. 일주일 동안 그 회사를 출근을 하면서 회사 분위기와 그걸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기계를 전공한 학생이다 그러면은 그 공장에 가서 선배들이 일하는 자기가 전공했던 기계를 만지는 선배들이 기계를 다루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내가 모르는 이 방식으로 기계를 만진다 그랬을 때 질문을 해가지고 그걸 들어보고 그리고 일주일이 끝나고 돌아오고 나서 학교에 오면 그 기계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그 고참이 선배가 했던 식으로 기계를 다뤄보고 그러면서 자기 몸에 배게 해가지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면은 더 안전한 일터가 되는 거죠. 멋모르고 기계에 덤볐다가 처음 손에 익지 않은 기계에 덤볐다가 다치거나 죽는 그런 일보다 훨씬 수월하고 안전한 이 기계 일터가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적합하고 수업권이 보장되고 직업권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직업의 선택권이 보장이 되죠. 학생들한테. 과거에 같이 고등학교 3년 동안 회비 내면서 다닐 때는 대한민국 교육부가
학생들의 돈을 착취를 했어요. 4분기까지 다 냅니다. 회비를. 그렇지 않으면 졸업 못해요. 근데 학생들은 7월 달에 다 취업 나가요. 학교 안 와요. 자기들이 수업 가르친 게 없잖아요. 근데 왜 회비는 다 받습니까? 수업료를? 이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지금도 막 뻗대고 있는 거예요,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생들의 직업권, 수업권, 교육받을 권리, 이거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11월 30일까지 정상 수업, 12월 한 달 취업 준비 기간, 1월 달 졸업, 1월 졸업식과 동시에 직장으로 출근하는 이게 갖춰지면은 대한민국 학생들은 현장 실습으로 다치거나 죽는 학생은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산업재해가 대폭 줄겠죠. 저는 이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주에서 먼 길 오셔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4년이나 지나가고 있으나 그러나 또 여수에서도 그런 이 홍정호 군이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변화없는 현실에 분노하고 계시고 실제로 지금 교육부가 현장 실습을 이제 실업률 높이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면서 학생의 안전을 등한시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을 얘기하신 것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정말 학생들이 현장 실습이라는 시간 동안 나가서 위험한 그런 노동 현장에 그냥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수업권을 다 보장받은 이후에 그런 이후에 또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한 달간의 여유를 두고 그리고서 졸업하면서 좀 안전하게 취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까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이것들이 실현되기를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예, 먼 길 오셔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좀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발제하실 분은요, 강원 지역 현장 실습 실태와 방향을 우리 강원 평학 집행위원장이신 고수정님께서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할 거는 사실 강원도 교육청이 얼마 전에 점검을 한다고 실태 점검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실태 점검하는 김에 우리한테도 좀 정보를 같이 나눠달라고 정보 공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학교 이름 싹 가리고 그냥 지역명만 주고 이제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그 기업하고 학생 수 뭐 이 정도만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자료인데 그거를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직업계고 학교 현황을 이거는 각 학교들 모든 학교를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제가 학교 현황을 파악을 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모든 학교에 무슨 과가 설치되어 있는지 3학년들 지금 3학년들은 무슨 과에서 나갔는지 이걸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과연 정말 선생님이 아까도 저기 토론 전에 얘기를 하셨지만 전공과 관련 없는 과는 그런 데는 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전공 연관성이 그렇게 있는 것인지 그런 걸 좀 분석을 해보려고 요청을 했었고요. 보시면 직업계 고등학교는 23개 있더라고요. 강원도에.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특성화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8개가 있었어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강릉에는 강릉정보공업고등학교, 강릉중앙고등학교 여기가 특성화고고요. 그리고 강릉문성고등학교가 과가 설치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과도 있어요. 밑에 보시면 양구, 인제, 횡성 여기는요 고등학교 중에 직업계 고등학교나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과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아마 이 지역에는 한 번도 안 가셨을 것 같은데 맞죠? 네. 네. 네, 이런 현황을 우리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지역별 참여 학생 수인데요. 2019년에 비해서 지금 2021년에는 한 270명 정도가 줄어든 상태고요.
지역별로는 강릉이 좀 많이 줄었죠. 원주도 거의 절반 정도 줄었고요. 오히려 춘천은 크게 변동이 없는 축에 속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평창에 그 상지대관용고등학교가 있는데 2019년에는 없었고 작년에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집 정리하면서 사실은 빼먹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학생을 섭외하려고 학생한테 여기 있어요. 여기 지역 중에 특성화고를 나왔고 제가 수업을 했고요. 근데 그 학생이 자신이 현장 실습을 했던 곳이 어땠는지를 증언해 준 녹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핸드폰 연결해서 들려드릴게요, 이따가. 근데 화천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영월 같은 데가 되게 생각보다 많잖아요, 지역 크기에 비해서. 그리고 철원도 이런 데가 특성화고등학교가 많은 지역이라서 그렇게 있고요. 이 기업별 참여 수는 제가 왜 이렇게 정리를 했냐면 사실 많은 학생이 참여하는 기업, 여기는 튼실할 것이다라는 짐작이 있었어요. 뭔가 조금 건강한 기업이 아닐까? 학생들을 많이 보낼 수 있는 데면 좀 큰 회사가 아닐까? 이런 게 실제 맞는지를 이렇게 해보려고 했고요. 지역별로 보면 이렇게 나온 게 어떤 기업은 1명 정도만 가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유한회사 저기는 올해 같은 경우에 17명이나 현장 실습을 간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기업은 어떻길래 그랬냐, 이런 걸 이제 봤더니 이 회사는 반도체 소자 회사고요. 사원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공장이었어요. 그리고 39FS도 마찬가지로 많은 학생이 간 그런 기업이었고요. 그리고 사원수도 굉장히 많았고요. 여기 최고로 많죠. 우리 현장 실습 가는 데 중에 거의 많은. 그리고 이 정보는 사람인하고 그리고 114.co.kr 여기를 정보를 수집을 한 건데요. 연봉 보시면 연봉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를 써서 좋은 회사에 보내려고 노력을 하시는지가 좀 보여지는 그런 통계이기도 한데 가끔씩 보면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이디야 커피 엑스포점 또는 중국 요리점 이런 데는 사람인의 아예 정보가 없었고요. 그리고 타이어테크 원주점도 그렇고 요런 회사들은 사실은 특정 업체를 거론하는 게 좀 민감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학생들이 굳이 현장 실습을 갔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드는. 왜냐하면 이디야 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좋은 직장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약간 드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약간, 물론 이제 커피 경험을 하는 바리스타 지망하는 학생들은 커피 경험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약간 현장 실습의 실효성, 과연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법률현황은 강원도에는 그럼 현장 실습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강원도가 노력하고 있는가를 보는데 첫 번째가 사실은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살펴봤는데 현장 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가 7개 지역교육청에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경기도는 고등학교 현장 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이름이 약간씩 다르죠.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이름이 약간 다른데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현장 실습 하기 전에 뭘 해라, 이런 건 꼭 해라,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조례들이 있는데 강원도는 보시다시피 아직 없습니다. 곧 만들겠죠.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실제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많아지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현장 실습이 안전하게 또는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좀 그렇게 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뭐냐면 제가 현장 실습 운영위원회라는 게 다른 지역에 있다길래 우리 지역은 어떤가
해서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회의록을 좀 달라고, 여기서 도대체 뭘 회의하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했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부존재합니다. 이 내용은 부존재합니다. 3년간 생산 및 접수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걸 계속 학교별로 막 뒤져봤는데 우리 현순애 선생님이 계신 학교에서 현장 실습 운영위원회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더니 학교 운영회에서 현장 실습 운영위원회를 열었더라고요. 그죠?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별도인가요? 네. 아, 근데 그냥 운영위원회라고만 돼 있어서 전 학교 운영위원회인 줄 알았어요. 네, 아닙니다. 근데- 모든 학교가 현장 실습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지원. 그죠? 이게 원래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서 또 교육청에서 자료를 주시지 않아서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진짜 없는 건가? 근데 요거는 봤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회의록은 아니지만 요렇게 진행됐다 하고 그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어서 봤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고민해 볼 몇 가지 문제를 조금 썼는데 약간 민감할 수도 있어서 제가 화면은 가렸습니다. 제가 보고서 얘기를 할게요. 사실 현장 실습의 가장 큰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이게 첫 번째는 그거잖아요. 안전한 현장 실습 과연 가능할까? 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우리의 고민의 지점인 것 같아요. 당장 현장 실습을 뭐 지금 조금 전에 선생님이 우리 이민호 군 아버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그런 내용도 좋지만 또 다른 내용을 또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면 그런 이야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정말 가능한가를 조금 넘어서 현장 실습은 과연?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의 현장 실습 말이죠. 민호군 아버님이 제기해 주신 그런 형태의 뭐 취업 박람회 같은 형태가 아니라 지금의 현장 실습 같은 것이 과연 필요할까? 뭐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문제의식을 조금 던지면서 저는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끄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실로 방대한 자료인데 이걸 다 정리를 해주시고 또 분석을 겸해서 말씀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정보가 정말 우리에게 유의미했으면 좋겠고 이 정보들이 좀 더 쌓이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다음 발제는요. 네, 현장 실습 제도에 대하여 직업개교 교사가 던지는 질문 2가지라는 주제로 정선 정보국 교사 현순애 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고수정 선생님 자료를 보면서 이런 건 진짜 학교에 얘기만 하면 다 보내드릴 수 있는데 진짜 힘들게 고생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앞서 그 현장 실습 업체 그러니까 전공 분야로 잘 가고 있는가라고 실태 조사를 하고 싶으셔서 이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서 얘기한 속초 엑스포 이디야 커피숍이랑 그 다음에 또 강릉의 무슨 중국 요리점 여기는 아마도 제 생각에 여기 업체 확인해 봤더니 그 속초 근처에 고성에는 동강산업과학고등학교라고 조리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일 것 같고, 강릉도 그 강릉 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거기도 또 조리학과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직업계고등학교에서 현장 실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현순애입니다. 네, 앞서 그 아버님께서 말씀 하셨
많이 서운함도 교육부와 그리고 또 정교조 교사들과 또 직업계 교사 선생님들과 이런 많은 이제 서운함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 또한 정교조 네, 조합원입니다. 네. 그래서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교직 생활하는 내내 현장 실습 업무를 담당하면서 참 올해처럼 괴롭고 고민스러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벌어졌고 그 사실 앞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어떤 제도나 정책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러면 우리는 대안을 바로바로 모색을 하고 그리고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사회의 룰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학교 앞에 어린이들이 사고가 나면 안 된다. 라는 어떤 그 민식이 사고 이후에 민식이법이 발효가 되고 그래서 뭐 민식이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사회 전체적으로는 귀찮아도 학교 앞에는 비효율적이지만 학교 앞에서는 모두가 30km 이상 시속을 낮추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제도가 한 번쯤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새롭게 뭔가 제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져 가는 게 사회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을까? 그 우리는이라는 주체의 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토론회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뭐 전국 교사들 대변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정교조 선생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교육부 심지어 교육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오늘의 토론회 자리가 현장 실습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강원도 교육청 기준 그리고 교육부 기준으로 현재 현장 실습 제도는 2017년 우리 아버님이 뭐 아까 발췌에서도 들으셨겠지만 현장 실습 제도에 대해서는 박사님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고 이민우 군 사망사고 이후에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근로자가 아닌 학생 신분으로 실습을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관련 분야에 한해서 현장 실습이 가능하고 현장 실습 기간 동안은 철저하게 교육 중심으로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들은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의 경우에는 선택사항이고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라는 거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 실습이 가능한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선도기업이라고 해서 교육청이랑 지역교육청이죠. 그리고 전담 노무사가 실사를 거쳐서 승인 절차가 나야만 학기 중에 현장 실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아버님이 말씀하신 부분 4년 동안 규제가 그에 그에 완화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하신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원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매뉴얼대로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과 4년 만에 우리는 또 한 명의 현장 실습생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래서 포면적인 문제는 어쨌든 해당 업체가 약속된 직무가 아닌 다른 일을 시켰다는 거죠. 예. 실습을 통한 교육을 담당해야 될 기업이 노동을 시킨 거고 해당 노동은 고 홍정훈 학생이 할 수 없는 일이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장 실습 표준 협약을 어긴 해당 업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의문이 들고요.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들이 저희 나라에는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있다라는 착각을 조금만 벗어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보이는 것들이고요.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많은 노동 환경의 현실에서 현장 실습에 대한 접근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토론에 앞서서 첫째, 기업에게 학습 중심 실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장 실습은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이거든요. 교육을 하라고 하면 과연 기업이 하려고 할까요? 네,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할 수 있는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키라고 해요.
그래서 현장 실습 운영 계획서라는 것도 학교와 기업이 같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학교와 기업이 여기서 서로 간의 갈등과 입장 차이가 생기는 거죠. 물론 학생 신부님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실습이 교육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중소기업이지만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직원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대표님들도 있고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서 실습하는 학생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기업이 그렇지 않다는 데 있고,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일할 노동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과 학교가 이 부분에서 갈등을 하게 되면 현장 실습 제도 앞에서는 학교는 을이 됩니다. 절대 갑이 될 수가 없고요. 기업이 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네, 결국 학교는 기업이 요구한 대로 맞춰주게 됩니다. 안 그러면 실습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학습 중심 현장 실습에서 완전한 교육 중심의 실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학교는 현장 실습 제도를 통해서 지금 현재 취업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맞는 걸까요?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과 수업 이외에도 자격증 시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능대회, 경진대회, 아마 직업계 고교 선생님들이라면 그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수업 과정을 보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다가 3학년 2학기 우리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나갈 때가 되면 어느새 학교가 취업 알선처가 돼버립니다. 직업계 고교 교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 1순위가 취업 업무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장 실습이 교육에 뿌리를 둔 제도라면 마땅히 실습으로만 그쳐야 되겠지만 현장 실습이 취업 연계가 가능한 곳으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취업 정보가 사실 학교는 부족해요. 그런데 학생들을 그 취업 연계를 목표로 업체를 알아보고 취업처를 발굴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충분히 검증된 곳으로 취업 연계가 되는 현장 실습 업체를 발굴하기에는 학교의 역량 문제와 더불어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이제 교사인지 그리고 업체를 방문하는 영업 직원인지 정체성을 고민하기도 하는데요. 기업은 일을 시키고 싶어 하고 학교는 취업처를 알아보는데 전문적이지 않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문제다. 혹은 학교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 끝인가요? 결국 실습이 실습다워지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이 누려야 될 권리, 저는 그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 중심 현장 실습에 대해서 교육을 개별 기업이 책임지도록 하지 않고 교육부와 학교가 끝까지 교육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버님이 얘기한 우리 직업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과도 연결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용에 대한 책임을 개별 학교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직업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저는 아주 강력하게 정책적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만큼 실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장 실습을 폐지하는 것은 지금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현장 실습 폐지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이런 저는 기사를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왜 이 제도가 아이들의 죽음을 막지 못하는 제도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숙지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든지 안전 대책을 세우는 것만으로 과연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조금 분명히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는 대전제를 놓고 저는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토론에 오면서 사실 좀 꿈꾸는 상상을 했습니다. 2가지 정도 상상을 했는데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과연 우리나라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학교
학교에서도 똑같이 전기를 다룹니다. 학교에서도 똑같이 기계를 다루고요. 산업 현장에서 쓰는 기계, 뭐 아까 여기 자료집에 보니까 뭐 NCS 직무능력 표준이라고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점점 더 직업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기계와 똑같은 걸 다루는데 학교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업 현장에서는 사고가 나요. 그건 왜 그런지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 기계를 다루고 그 실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아이는 학생이거든요. 학생이기 때문에 괴롭히지 않아요. 학생이기 때문에 안전이 최고 우선이에요.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의 실습은 안전을 목표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기업체에서도 정말 학생들이 기업체에 취업이 되고 어린아이들이 산업 현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학교에서처럼 안전하게 실습을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한 가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직업교육을 선택한 권리가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뭐 남들보다 못나서 직업교육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사회에 첫 발을 내면서 우리 아이들은 세금을 내요. 일을 하고 돈을 벌면 세금을 내잖아요. 어느 누구보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신이 선택한 직업교육의 권리가 누려질 수 있도록 지금 현재로는 학교와 기업은 학교가 을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기업체에서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고 취업처가 마련되고 보장되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업교육을 선택한 아이들이 사회에서 당당하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저 학교 보냈더니 좋다. 그리고 대학을 가서 그렇게 고학력을 굳이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 학생들이 선택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서 보장을 해주는 그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대한민국을 꿈꾸며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요. 앞서 아버님은 예전에 언론에서도 많이 뵀었고 그리고 17년 이후에 계속 많이 뛰어다니시면서 현장 실습에 대한 고민을 많이 나누고 계신데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사실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더 이상 교육부 매뉴얼대로 똑같이 했어요.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아버님 말씀하셨지만 뭐 취업률까지도 다 내려놓고 정말 아이들한테 안전한 실습처를 마련해 주려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진짜 취업처를 알선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좀 근본적인 문제에서 제기를 해봐야 되지 않나. 과연 이 제도가 안전한 제도인가라는 부분에 의견을 보태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선정보고에서 지금 교사로 활동하시는 우리 현순애 선생님께서 그 학교 현장에서 바라보는 지금 현장 실습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의문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장 실습이 지금 제도로서 과연 필요한 건가? 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럴 때 지금 제도의 현장 실습은 학교가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이 학교가 안전을 먼저 얘기를 하기보다 기업 측면에서의 그 실습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선생님으로서도 안타깝지만 그러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학교가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취업 업무를 해야 하는 그래서 실업률을 높여야 하는 이 현실이 실제 지금 학교가 그것을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또 갖게 됩니다. 정말 전문적이고 정말 필요한 그런 정말 제대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해낼 수 있는 곳이 취업 업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러한 지금 이제 이 순간에서는 실습이 정말 교육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들이 지금 현재 실습 제도에서 과연 가능할까?
라는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조금 이따가 얘기를 나누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래서 다음 발제는 청소년 이제 노동인권 교육과 현장 실습이라는 주제로 저희 강원 노동인권 교육연구회 씨앗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시고 있는 홍주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급히 토론 요청을 받아가지고 사실 글이 이 토론의 주제와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근데 그냥 좀 제 얘기를 드리자면 사실 저는 2017년에는 제주에 살았습니다. 저랑 같이 사는 분이 진보정당에서 상근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때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아마 달려가서 같이 시위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는 이게 이제 그렇게 물론 TV에서 보고 남편이 가서 일할 때 보지만 이렇게 저와 가까운 일이 될지는 몰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사실 제주로 이주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14년도 세월호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왜 뭔가 시스템에 대한 어떤 불안함,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 살아왔는데, 막상 또 여기 이 지역에 와서 제가 이렇게 노동인권 강사로 활동하면서 사실 가장 저는 초점을 맞춘 부분이 인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제 신분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프리랜서 강사라서 사실 교실에 가면은 저는 제대로 된 교사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죠. 뭐 학생들도 그렇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어쩔 때는 좀 진짜 심할 정도로 용역 취급 받을 때도 있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발언을 할 수 있어. 물론 이제 그 전에 사고를 당하신 분들을 뭐라고 나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웠던 게 목숨을 잃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또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아이가 특성화고에 진학해서 같은 일을 당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약간 그런 입장에서 좀 이 글을 썼고요. 일단 저는 이제 저도 2020년 작년부터 이제 수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강원 노동인권 교육연구회 씨앗은 2019년 11월에 창립을 했고요. 같은 해 강원도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가 바탕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대 특성화고와 인문계 중고등학교에서 노동인권 수업을 진행하는 씨앗 강사들은 노동조합 활동가 그리고 뭐 시민활동가 15명 정도가 외주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신분으로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은 인권, 노동, 노동자의 기본 개념, 그리고 뭐 노동권 쟁취의 역사, 뭐 노동상권, 근로기준법 중 청소년 노동 관련 부분 등에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에는 큰 공단이 없어서, 물론 이제 제가 앞서 고수정 선생님이 하신 자료를 먼저 봤으면 좀 좋았겠지만, 좀 큰 공단이나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타 지역으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현장 실습을 하는데, 일단 환경 자체가 낯설고 부모님이랑 떨어져 있고 뭐 선생님하고도 전화로 소통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물론 뭐 실제로 이제 현장 가시는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인권이 침해되거나 아니면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해도 뭔가 바로 대처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올해도 이제 4월 22일에 평택항 부두에서 그 강릉 원주 대학교 학생 이선호 씨가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2007년 그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유미 씨도 강원도, 제가 이제 처음 이 단체에 들어와서 강원도에도 현장 실습 그 사망 사고가 있었나요 물어봤더니 사실은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해주셨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2007년은 제가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그때도 그런 사고를 접하면서 그게 강원도 지역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공장이 수원에 있으니까. 그거는 수도권에서 일어난 일이지.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분들은 다 도내 학교 재학생 졸업생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뭐 지역을 떠나서 어딘가에 당연히 학교가 있으면 다 있어 왔고, 세상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어제도 학교에서 여기 춘천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왔는데 3학년 교실은 지금 비어 있어요. 합반 수업을 하고 왔고 지금 현장 실습을 나가 있는 상태고,
그나마 이제 현장실 나가지 않는 학생들은 이제 대입을 준비한다던가 그런 현실인데, 근데 막상 저희가 수업을 했을 때 용어 자체는 되게 익숙하대요. 이미 뭐 인터넷 강의로도 많이 들었고, 뭐 교과서에도 나오고, 근데 실제로 정말 현실에서 뭔가 위험한 작업을 지시받는다던가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저랑 이제 뭐 라포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저는 이제 2시간 보는 사람이고 저한테 대답을 잘 안 해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에 대한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저도 그랬고, 저도 사실은 대학교 4년까지 나오면서 근로기준법 자체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항상 말 잘 듣는 학생으로 자라기를 원했고, 학교나 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예, 뭐 심지어 제가 뭐 시민단체 같은 데서도 주어진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뭔가 표준이 돼서, 그거에 지금 뭐 청소년들이든 어른 그런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든 성인들이든 다 그거에 지금 뭔가 경도돼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실제로 이제 뭐 실업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을 위한 정당한 조치, 노조 파업은 외국인 투자 유치의 걸림돌.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산업인력공단 NCS 책을 제가 이제 학교에서 처음 봤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뭐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이 자료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제 여기에 직업윤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좋은 얘기죠. 근면은 개인의 절제와 금욕 인내를 요구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이건 정말 그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박정희 시대 뭔가 인적 자원으로서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학교라는 곳이 정말 예전 가치를 가르치고 있구나. 근데 그거를 항상 듣는 학생들은 자기의 인권이 있다, 뭐 노동권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 그런 거를 저희가 와서 1년에 2시간을 말하든 그게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또 저희의 입장도, 저도 프리랜서 신분으로 저희가 이제 철원이나 영월, 태백, 정선, 이제 정선 정보고 저도 처음 첫 해 정선 정보고 갔던 것 같아요. 그때 갔을 때 2시간 수업을 하러 4시간 이상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학교 교사분들이 노동인권 수업을 하시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놀랐던 거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다 아르바이트 하고 다 취직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노동인권 수업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지금 강원도 교육청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 기준으로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교육감, 강원도 교육감 공약 중에 청소년 노동인권 센터를 설립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었는데, 대통령하고 비슷하게 공약을 지키지 않으시는, 예,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조금 더 정말 체계화 구체화가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현장 실습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뭐 현장 실습이 끝나고 취직을 실제로 하더라도 이 학생들이 계속 뭔가 자존감이라던가 그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또 대학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고졸 출신이라는 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뭐 연봉을 높이려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지점에서 너무나 인권이란 부분이 너무 무시되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산업재해의 근본 원인은 정말 평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일을 시키고 안전하지 않은 현장으로 내모는, 그러니까 사실 산재나 안전사고는 다른 나라에도 있어 왔는데 점점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게, 그런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감수성, 그리고 정말 상명하달이 아니고, 물론 이제 회사 조직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사실은 정말 수직적인 곳은 저는 교육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계만큼 수직적인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교육계 쪽에 기웃거려 보다가 이제 실패한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좀 정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좀 짚어가면서 하면은 좀 이 문제 해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노동인권 강사로서 학교에서의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현장 실습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진짜 지금 현재 노동 현실이 정말 인권적이지 않기 때문에 교육조차 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으로 가지고 과연 내가 일하는 또 사람이 될 것인 학생으로서 과연 내 인권과 내 노동 그런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가. 단지 근면과 성실을 강조하고 있는 이 현실 안에서 과연 가능할까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교육 측면이지만 지금 현장 실습에서의 어떤 변화, 제도 변화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만 저희도 교육을 하면서 이것들이 학생들에게 정말 내재화되고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발제는 다 되었고요. 네. 발제해 주신 네 분께 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지금 오늘 현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네, 보육교사로서 활동을 해 주시고 계시고 네, 인권적인 측면에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잠깐이라도 이렇게 발제를 들어보시면서 생각나는 지점을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호연 님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토론회가 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지역에서 이게 중앙 쪽에서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사실 춘천에도 그 특성화고나 직업 학교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관심이 있어서 온 거거든요. 저는 3P 아동인권연구소의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아동인권에 관련된 이야기들과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키웠던 아이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을 해서 초등학교 입학하고 중학교 입학하고 고등학교 입학해서 제가 처음에 그 보육교사를 시작했을 때가 25년 전인데 그 친구들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청년이 되어 있단 말이죠. 2014년도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이래서 어떡하노라는 생각들을 하고 많은 변화가 일어서 정권도 교체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산업재해로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사실 연 거의 1000명 가까이 되고 그 추세가 하향 곡선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경미하게 그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사실 그 상업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상업고등학교에 나와서 잠시 취업을 했다가 이제 그 전공을 바꾼 케이스인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이 안전하지 않아요. 그거는 특성화고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지 못해요. 그 전제가 있고 어른들도 안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됐는가 또는 아까 그 정보산업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이 현장에 계신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안전에 초점을 맞춰서 실습의 대안과 대책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고 우리가 뭔가를 사고를 해야지 되는데 사실 행정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회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의 서열을 기준을 맞춰놨고 오히려 일반 고등학교에 가지 않은 특성화고에 다니는 아이들은 마치 나고자 취급하고 우리 사회가 아직은 그렇다는 거죠. 저는 뜬구름 잡는 소리긴 하겠지만 맨날 뜬구름 잡는 사람이라 정말 인권의식이 좀 높아져야 된다.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사람을 좀 사람으로 대하는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사람이 도구인 현 상황에서는 도구이고 기재이고 이용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이 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될까?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또 성인이라고 또 소외되고 또 청년이면 청년대로 소외되고 여성이면 여성대로 소외되고 이러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그러니까 아버님도 계시지만 죄송하다. 같은 성인으로서 동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죄송함이 먼저 있고 또 나머지는
우리가 그래서 더 열심히 격렬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또 다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악다구니 쓰고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떠나는 아이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 어른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한 자리 보태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3P 아동인권연구소에서 활동하시면서 아동부터 생각하시고 또 성인까지 안전하지 못한 사회는 결국은 인권의식이 부족하고 그 인권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을 좀 더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구화하고 대상하는 이 사회가 아동부터 태어날 때부터 또 성인이 되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안전하지 못한 사회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학생 그 음성 파일 아, 네. 학생 음성 파일 아까 들려주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지금 잠깐 듣고 하겠습니다. 학생이 참가를 못해서 네. 네. 네, 지금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요. 현장 실습에 다녀온 학생입니다. 당시에 이제 모든 회사는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갔던 회사도 저를 이제 일꾼처럼 사용했어요. 그냥 와. 알려주는 것도 진짜 평범하게 이거 해라, 그냥 이거 하면 엄청 단순한 작업인데도 그냥 뭐 알려준다는 식으로 그냥 다 부려먹었어요. 그냥 지금 막 일본 손님들 오는 거 네. 그 온다고 그 바닥에 뭐 깔잖아요. 네네. 그거 테이프로 하나하나 먼지 제거했고요. 이런 거. 원래 그거를 하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걸 원래 하면 안 되고 다 하나하나 엄청 그냥 진짜 기계식으로 다 알려줘야 되고 막 그런 거 알려줘야 되는데 네. 그냥 싸게 썼죠, 저희를. 아이고. 최저임금은 받은 거예요? 최저임금을 받았어요. 네네.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받고. 네네네. 그래서 저 기억은 옛날이어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정도. 네, 여기까지. 옛날입니다. 예, 작년까지 고등학생이었던 재작년까지 고등학생이었고 작년에 졸업한. 예. 원래는 현장 실습 나가면 70%밖에 안 돼요. 최저임금이 70%. 네. 네, 지금 현장 실습을 다녀온 학생이 지금 대학생이고 그 예전을 떠올리면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잠깐 들어보셨습니다. 예, 잠깐 들어보셨지만 사업장에 교육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냥 일을 해라라는 수준이었다라는 느낌이 들고 또 실습 업무가 아닌 정말 우리가 계약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하게 되었다라는 정도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저도 아는 성인입니다. 간호사 일을 하고 계신데도 업무를 제대로 이렇게 배우지 않고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은 성인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유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저희가 현장 실습 제도 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사건이 벌어진다. 정말 생명과 관련된 사건이 벌어지면 강화되었다가 좀 이제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취업률이 떨어진다. 이러면 다시 또 완화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지금 발제를 들어본 결과 선생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아버님께서는 대안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2월까지 학습권을 다 보장을 받고 그 12월이 정말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주신 것과 연계해서 이것들이 좀 과연 가능할까라는 학교의 현실도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한번 이런 아버님께서 이렇게 제안해 주신 대안들이 가능할지 학교의 현실에서 계시기 때문에 한번 그에 대한 대답을 한번 들려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거는 이 대답은 학교에서 나오는 정부에서 정해야지 학교에서 정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학교 현실에서는 어떠할까 이런 느낌. 사실은 오늘 이제 토론회 오기 전에 전부터 올 한 해 일단 홍정은 우리 학생 사망 사고 이후에 학교가
완전히 그러니까 진짜 난리가 났죠. 예, 그래서 기본적인 여기서 얘기하는 관리 감독, 안전 대책 이거에서 계속 실사하고 특히나 강원도교육청은 또 그동안 진보교육감으로 있으시면서 해왔기 때문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저도 고민하는 부분은 이게 막을 순 없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제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질문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코너에 왔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이라는 거가 그러니까 지난 이민호 군 이후에 나온 대책이거든요. 그리고 그 대책을 통해서 사실 기업과 학교가 이렇게 달려들었는데 근데 사실 학교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교육부는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수많은 예산들이 또 지원이 되고 이제 그러면 사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오늘 토론에 오기 전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이게 현장 실습 지금 거의 사회적 분위기는 현장 실습 폐지에 가깝게 많이 목소리가 높아져 있다. 절호의 기회다. 이 정도까지 높아진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는 거고 노력해 오신 결과다. 라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이제 그런 데서 저는 또 직업계고 교사이고 또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직업계고 학생들의 권리 이 부분 아까 이제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찾게 할 건가라는 데서 저는 정부가 뭐 땜빵식 혹은 내지는 어떤 이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이라는 거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업 보고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가 아니라 학생으로 인정을 하고 학생이다. 근로계약서 쓰지 마라. 표준협약서대로 이행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교육을 시켜라. 근데 어느 기업도 거기에 100% 호응하는 기업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학교는 이제 그런 업체를 찾아다니기 바빠요. 그러면 100% 충원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대화가 통하고 이렇게 되는 업체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발굴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교는 또 취업 알선처가 되죠. 그러니까 근데 취업을 제가 이제 여기 고용노동부라고 지목을 해놨는데 사실 기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아버님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그 안전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워크넷에 아까 선생님이 이제 찾으신 대로 그 정도 선에서 업체가 몇 명이고 안전사고는 없었고 그리고 뭐 급여는 잘 주고 있고 복리후생은 어떻고 요 정도 선에서 아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좀 전문가들이 업체를 마련을 해줘서 우리 애들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어떤가. 근데 사실 이제 사회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얘기하죠. 대졸자들도 나와서 갈 데가 없고 힘든데 우리 고등학생들을 그러면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어느 단체 그리고 어느 기관이 움직이겠냐. 근데 사실 학교밖에 없다. 사실 우리는 자조적으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선생님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졸업과 동시에 진짜 자기들이 원하는 분야로 어떻게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니까 움직여서 그게 진짜 업체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그 업체를 잘.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리스트대로 들어있는 업체들은 또 이렇게 있는 거고 또 공공기관이나 아버님 말씀하신 그런 업체들은 괜찮아요. 사고가 날 리가 없죠. 그런 업체는 표준협약서도 안 써요, 공공기관은. 그냥 근로계약서만 써도 무방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대다수는 중소기업이고,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모르죠. 그 부분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좀 나서서 우리 학생들을 좀 취업을 좀 버스 대절해 놓고 딱 졸업과 동시에 아버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 딱 학교에 휘날려 받고 졸업식 딱 하고 어디로 회사로 나갈 수 있게끔 보장된 회사로, 안전한 회사로 이렇게 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죠. 취업을 알선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저는 이 방송이 지금 생방송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뭐 어떤 뭐 직업계고 교사들의 입장 혹은 내지는 뭐 실습생 학부모의 입장 뭐 이런 기관의 입장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모두 다 합의하는 더 이상 아이들의 죽음을 막아야 된다는 대전제를 놓고 그리고 효율성 따지지 말자고요. 아이들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학교는 노력할 거고 그렇다면 아이들이 원하는 직무, 원하는 진로대로 아이들이 나갈 수 있게끔 여러 기업들이 협조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기업은 당연히 노동력을 요구하겠죠. 기업한테 교육시켜라라고 하면 그거는 기업은 자체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학교 몫을 하고 학생들은 학습권이 보장되는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동감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좀 많은 담론들이 좀 제기가 돼서 사회적으로 이제는 좋은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에서 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네.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 취업에 대한 것을 정말 맡아야 하는데 학교가 거대한 사회 구조를 깨야 하는 이런 현실이 정말 선생님들이 아등바등하며 그 사회 현실과 대처하며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우리 고수정님께서 정말 애써 가시면 지금 많은 자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진짜 이게 이렇게까지 현장 시스템에 문제가 일어남에도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데이터조차도 같이 갖추고 있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어두운 데를 더듬어서 이렇게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얘기만 하고 있었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많이 찾아주신 것을 볼 때 그러면 지금 현장 실습이 정말 필요한가 지금 이 근본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셨는데 현장 실습은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좀 취업 준비 기간만 있어도 된다라고 이제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자료 데이터를 찾아보면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한번 대답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자료집 아까도 홍보를 해드렸지만 네, 뒤편에 그 23개 학교, 직업계고 23개 학교에 설치 학과가 다 나열이 돼 있어요. 지역별로 나열이 돼 있고, 이거는 제가 설명했던 PPT에는 없었고요. 근데 이제, 그 위키백과는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다르더라고요, 과가. 네. 여기에 있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사실 했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공부하는 학생들이 과연 우리 대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전공하고 다르게 나가는 지금 이걸 촬영해 주시는 저기 중계해 주시는 분도 전혀 이쪽을 전공하지 않았거든요. 전공하고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정말 충분히 교육의 기회가 되어야 되는 현장 실습. 근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저는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일찍 자신의 진로를 정하는 건 아닌가. 중학교 가면서부터 정하잖아요. 아니,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그래서 고등학교는 다 같이 들어가서 고등학교에서 뭐 취업할 사람은 취업하고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그렇게 진로를 정하는 그런 고등학교. 그러니까 순전히 정말 교육의 현장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특성화고 간다고 해서 다 취업하지도 않아요. 이미 일반계랑 특성화고 구분이 이게 왜 구분이 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특성화고 다니는 직업계고 다니는 학생들이 대학을 많이 가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 경계는 이미 허물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장 실습은 저는 솔직히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실습은.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하고
그리고 충분히 취업할 사람들은 취업을 위한 준비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걸 위해서 정말 선생님이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능력을 키우는 그런 교육을 맡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장 실습을 해야 하는가를 넘어서서 진짜 그 이상의 주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지금 여기서 제 의문을 제기하신 것처럼, 고민점을 제기하신 것처럼, 그럼 직업계 고등학교가 필요한가까지의 그런 얘기까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진학과 취업이 통합된 그런 학교가 있어야 하고, 그런 학교에서 학생들이 함께 생활을 하다가 정말 취업이 필요하고 내가 직업계 이렇게 일을 하겠다라는 학생들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동인권을 하려고 특성화학 고등학교를 가면 정말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온갖 정말 진짜 실제로 학생들이 나가서 기계를 만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고, 그런 교육도 되어 있고 한데, 이 현실이 그걸 받쳐주지 않는 거인데, 그럼 이 학교를 합해서 정말 그러면 그 통합된 학교가 그러한 교육을 정말 잘 실현해낼 수 있을까? 이러한 또 문제, 뭔가 의문점, 또 생각해 볼 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호연 선생님께 또 할 말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토론 주제 전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말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 직업계 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관련과 관련돼서는 그 친구들이 바로 취업이 돼도 무방할 정도의 교육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미리 준비한 친구들이고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이고, 그런데 저는 그들의 준비들보다 정부 당국이나 교육 당국의 준비가 덜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노동의 가치가 인정이 되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직업의 선택이든 내가 학자로 가든 공부를 하든 직업계 선택을 하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또는 일반계와 직업고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적정선이 다른 거예요. 불평등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현실을 우리 아이들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아이들 노동력 착취하는 거죠. 중소기업에서 좋은 곳들도 있겠죠. 그리고 건강하게 중소기업을 이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어느 집단이나 다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에서 특성화고나 직업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취업을 자신들이 고용을 할 때의 기대치는 사실 저임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현실에서 누가 저임금의 노동자를 쓸 것이냐, 그들을 먼저 고용할 것이냐의 이런 시장 구조의 문제인 거지, 이 아이들이 실습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친구를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이면서 그들이 스스로 뽑은 거예요. 기준을 정하고. 그럼 그 기준에 의해서 채용된 사람은 기업은 책임을 져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무도 있고. 그리고 그들을 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시키는 것도 기업의 의무인 거고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고용하면서 저임금인 노동자, 저숙련 노동자를 자꾸 채용하려고 하는 거고. 죄송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가치의 문제다. 만약에 춘천 바닥에서 옆 건물에 사는 내 이웃이 의사이고 나는 엔지니어예요. 그런데 두 사람의 임금이 같다면 문제가 되지 않죠.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죄송합니다. 네. 어떤 사회 문제든 이야기를 끌어가다 보면 결국엔 큰 담론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 교육 당국이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해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장 구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임금 문제, 노동 가치 하락, 이런 것들이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게 되는, 기업이 사람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구조를 본고히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이러한 문제는 정말 우리가 당장 여기에서 현장 실습에 이것과 접목시켜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호 군 아버님께서 정말 지금 거의 현장 실습에 대한 정말 박사님이 되어 가실 정도로 많은 법과 그리고 현실을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담론으로까지 가기에는 우리가 계속 가야 할 장기적인 일인 듯 하고요. 지금 당장 현장 실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뭔지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의 현장 실습에 대해서는 지금의 현장 실습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현장 실습은 절대 안 된다는 거고, 이 법 자체가 이명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제제도가 들어오면서 산학일체형 도제제도가 19년도 8월 1일 날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서 현장 실습을 산학일체형 현장 실습이라고 그래가지고 산업을 도와주는 일꾼으로 만든다는 미명하에 이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 자체가, 현장 실습이라는 이 자체가 학생들을 이용한다? 가만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과거로 돌아가면은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태평양 전쟁 말기에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징용으로 끌고 갔어요. 태평양 전쟁 병사로. 이거를 박정희가 만주벌판에서 독립군 잡아가지고 목 치면서 장교도로 타다가 대한민국 통수권자가 돼가지고 산업체, 중소기업을, 중화공업을 살려야 된다고 학생들을 이런 데다가 잡아넣기 위해 가지고 현장 실습을 미명하래 애들을 노동자로 전락을 시켰고, 이 전락된 상태가 촛불 정부가 들어와도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왜 이래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21세기인데 18세기, 19세기의 그 구닥다리를 지금까지도 굴려먹고 있어요. 왜 이래야 되냐고. 제가 최근에 여수 정훈이 사고 이전에 어디를 다녀왔냐면 한 달 정도 전쯤일 거예요. 군산을 다녀왔어요. 군산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이야기마당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는 초빙이 안 됐는데 관람자로 가서 참가하고 싶다고 해서 올라가서 학생들 논의하는 토론장을 받고, 그 토론장에서 딱 한 3분 정도 이야기하고 내려왔는데, 그 학생들을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와, 과거에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생각하고 완전히 틀려요. 생각 자체가 대한민국 교육부는 절대 그 학생들을 못 따라잡습니다. 절대로. 벌써 저만치 앞서가 있어요. 저희들 생각하는 것보다 저만치 앞서가 있는데 교육부는 제자리 걸음이야. 과거 19세기에 그대로 멈춰져 있어요. 그래 놓고 애들 현장 실습을 내보낸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교육부 과장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10년 전 하면은요, 특성화고 없어집니다. 왜요? 올 애들이 없어요. 이게 교육부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딱 들으면서, 그럼 현장 실습 안 시키면 되겠네. 지금 당장 폐기시켜요. 그러면 애들 많이 올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거에 답변을 안 해. 교육부도 벌써 알고 있어요. 특성화고가, 직업계 고등학교가 조만간에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 멈추지 못하고, 그러면서 광주 그 군산 특성화고 학생들이 특성화고 다니면서, 직업계 고등학교 다니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그랬을 때 자기가 학교를 원해서 온 애들이 거기에 70명 가까이 왔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0명도 안 돼요. 자기가 선택해서 온 학생들은. 나머지는 성적에 의해서 150명이었나? 150명에서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특출난 애는 이미 자기는 직업 선택이 됐고, 걔는 엄마 부모님이 생각이 틀린 거예요. 너 20살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집에서 지원 없다. 대학 공부도 너대로 해라. 용돈도 없다. 그래서 얘가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직업교고등학교를 선택을 한 거예요. 판단을 했을 때 인문계 가면은 절대 나는 졸업하고 나면 엄마 부모님한테서 지원을 못 받으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일로 가면은 최고 좋은 데를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렇게 해가지고 3학년 2학기가 되니까 독일 업체로 입사 취업이 돼가지고 그 교육이 끝나고 그 토론회가 끝나고 열흘 후에 독일로 연수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미. 그 정도로 베테랑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애들이 얘기는 뭐냐. 솔직히 직업교고등학교 다닌다는 소리를 어디 가서 못한다. 친인척 분들한테서 너 어디 다니냐 그러면은 저 어느 직업교고등학교 다녀요 그러면은 너 공부 못했구나. 대본에 이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남들 공부할 때 너 뭐 했냐? 이런 소리 자꾸 나오니까 쪽팔려서 얘기를 못 하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무슨 뭐 기계고등학교, 공고, 전자정보고 이런 거를 다 떼자 이거예요. 강릉고등학교. 강릉정보고가 아니고 옛날에는 강릉농공고였어요. 70년대에. 그냥 강릉고등학교, 강릉여고. 모든 실업계 그 직업계를 싹 빼가지고 그냥 고등학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학교 1학년 때는 똑같은 정상 수업을 하고 2학년 때 돼가지고 나는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취업반, 진학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거를 철저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진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국영수를 빼자 이거죠. 오로지 취업에만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공부만 2년 동안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식과 동시에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그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학교에 노동부에서 같이 손잡고 그리고 진학반을 대학 들어갈 수 있는 공부를 시켜주고 이게 가장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대한민국은. 교육부에서 철저히 기업체 논리에 따라가지고 일꾼이 없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느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교육부는 최저임금 노동자를 공급하는 용역회사고 교육청은 각 용역회사 지부라고. 네. 지금 현재 그래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그냥 용역회사 본청이고 지부들이 알아서 애들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최저임금자로. 지금 더 황당하게 여기 황유미 삼성반도체 이 친구 얘기가 나왔잖아요. 밀양에 어떤 학교가 생긴 줄 아세요? 스마트 고등학교라고 그래가지고 교육부에서 480억을 투자해가지고 반도체 생산 라인 공장 라인을 다 갖춘 학교가 생겼어요. 아니 삼성 반도체나 LG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학교가 생기니까 저 학교 3년 공부하면 우리 회사에 데려오면 교육시킬 게 없어. 회사에서 교육시킬 게 없다는 거예요. 원래 기업이라는 거는 데리고 와가지고 교육을 6개월 동안 시켜가지고 현장에 투입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근데 교육을 전혀 안 시켜도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고등학교 과정을 그렇게 시켜가지고 보낸다? 정부가 잘못돼서 한참 잘못된 거예요.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학교에서 만들어가지고 내보내는 이런 엉터리 교육제도가 어디 있어요. 그러고도 교육부는 잘하고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현장 실습 애들 죽음으로 몰아가고 학습 표준 협약서 그 내용에서 불법을 저질러도 책임지는 데가 없어요. 관리 주체가 없고. 노동부 당신들이 만들었으니까 당신들 책임 아니요. 그러면 노동부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교육부에서 협조공문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만들어줬습니다. 교육부는 우리는 상관없어요. 노동부에서 만들어줬는데. 그런데 가장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특성화고로 가는 학생들을 딱 잘 봐야 돼요.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남학생들은 특히 남학생들은 집안이 어렵고 이런 애들한테 딱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특성화고 가면은 아주 좋다.
3학년 2학기 되면 현장 실습 나가서 돈을 벌어. 그리고 산업체 근로자로 졸업하고 산업체 근로자로 빠지면 군대 안 가도 돼. 친구들이 대학 간다고 4년 동안 공부하지 너는 4년 동안 돈 버는 거야. 그럼 사회적 기반으로 갖춰져 있고 걔들이 대학 졸업해서 나오지 너는 걔네보다 먼저 저만큼 앞서 있어. 그 어린애들이 16살짜리 그 소리 들었을 때 야 이거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거기서 혹해서 가는 거야. 심지어는 우리 민호 형도 그 소리 듣고 갔으니까. 동생 또한 그렇게 갔고. 이게 중학교 3학년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현장 실습 그 담당하는 선생님도 우리 선생님은 그런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남학생들한테 군면제 된다는 얘기를 꼭 해요. 제가 이게 이래서 이것 때문에 산업체 근로자로 군면제가 진짜 가능한가? 국방부에다가 문의를 했어요. 뭐라고 앉아서요, 국방부? 지금은 군인이 모자라가지고 숫자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무 업체라도 신청한다고 해서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 방위 산업체에 한해서 받아준다. 하지만 그냥 민간 업체는 국방부, 교육부, 내무부 3자 대면에서 심사 과정 거치고 그게 복잡하다. 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걸 심심치 않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그 특성화고로 오면은 무조건 군면제가 가능하다는 이 호기심을 더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애들이 특성화고 가는 애들이 많고 가서도 받지도 못하는데 군면제를 받으면은요 그런 게 있습니다. 3년 동안 얘가 그만둬서도 안 돼요. 내가 3년이면 36개월이잖아요. 36개월 중에 보름이 모자라서 내가 그만뒀어. 군대 가야 돼. 보름 근무만 하면은 군대를 가야 돼요. 이 정도로 불합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 36개월 동안은 자기 봉급의 50%밖에 못 받아요. 50%예요. 그리고 온갖 잡다한 쓰레기 일은 다 시켜요. 밤중에 불러내고 일 시키고 새벽에 불러내서 일 시키고 이건 직접 그 과정을 겪었던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현장 실습, 지금의 현장 실습은 절대 없어져야 되고 학생들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11월 30일까지 정상 수업과 수업권 보장과 12월 달 한 달 취업 보장, 취업 기간으로 정하고 1월 달 졸업식과 동시에 취업 가는 과정을 만드는 게 최고다. 절대 현장 실습은 해서도 안 되고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연결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노동의 가치를 낮게 보는 이 사회 구조가 정말 취업계로 가서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취업 교육을 받고 싶다. 내가 진짜 직능 교육을 받고 싶다는 학생들의 그런 생각조차도 맞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특성화고 수업을 가보면 저 정말 여기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조리과라든지 뭐 어쨌든 미용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이게 하고 싶어서 왔는데 실제로 현실은 그걸 하기에는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거를 이렇게 학교에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선택이 정말 독일 연수 가는 그 학생들처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실현되는 그런 특성화고였으면 좋겠는데 그러하지 못한 현실이 좀 안타깝고 가슴이 좀 먹먹해집니다. 네,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저희 한번 여쭙고 싶은데 네. 현장 질문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20년 10월 1일 개정 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166조 2항에 보니까 현장 실습생도 노동자로 보고 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조항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애매한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노동자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아직 학생인 거잖아요. 근데 노동자로서 권리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상황. 네. 그 질문에 대해 가지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네. 그거는 도제 학생에 한해서입니다. 도제 학생에 한해서요. 네.
그럼 이렇게 법 조항이 들어갔다는 것을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네네네. 네네. 사실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까 아버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이 법의 근간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 교육부와 노동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거는 교육부 책임이냐 노동부 책임이냐 라는 거가 갈등을 하듯이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를 가지고 저희가 학생 신분이니 이 협약서대로 이행을 해주십시오라고 저희는 현장 실습 보낼 때 얘기를 해요. 근데 굉장히 불쾌해하시는 업체 사장님들도 계십니다. 왜 우리는 근로계약서로 뭐 산업안전 혹은 뭐 고용노동부 여기서 다 규정을 맞추고 있는데 왜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를 또 다시 작성을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희는 또 얘기하죠. 우리는 학생이다.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 신분을 강조해요. 그러면 업체는 그럼 미리 얘기해 주지. 그럼 우리는 그러면 우린 실습 안 시켰을 거다. 라고 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정말 많이 고민하죠. 뭐가 학생한테 유리한가? 그런 판단을 내릴 때 여전히 지금도 현장에서 혹은 이제 그 정부 부처 간에 이런 게 논의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아버님이 이제 도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인 거죠. 예. 뭐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뭐 노동자를 키우나요, 우리가? 예. 그 노동의 가치를 키워야 되는 거죠. 노동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건데 사실은 직업교육이라고 하는 저는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사실 아까 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진로가 정해져서 오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예, 그래서 진로 선택이 너무 빠르게 결정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유로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들한테 최대한 양질의 교육을 담당을 해서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갔을 때 누가 보더라도 자기 직무 분야에선 전문가가 되게끔 양성을 하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예, 그래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가 그러한 전문가를 포용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법조항이 이 조항이 갑자기 왜 등장을 했냐. 그 학생 신분이라면 이 조항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그죠. 근데 이 조항이 생겨난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 신분으로만 있으니까 기업은 용납이 안 되거든요. 학생 신분만 있으니까 뭘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일을 시키려고 데리고 왔는데 일을 할 수 있는 뭔가 조치가 필요한 거죠. 계속적으로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가 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제는 이미 기업체가 들어와서 현장 교사가 가르칩니다. 교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업체가 와서 가르쳐요. 이 아이들은 그렇게 양성을 해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로자로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둘러싼 여러 관계 기관과 부처와 그리고 기업들이 압박을 넣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은 뭐냐면 이제 솔직히 이제 현장 담당을 하시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전 되게 드문 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 뵙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사실은 선생님들이 노동이권에 대한 어떤 수업을 못 받으신 상태로 취업률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학교들에서 이제 솔직히 성과금을 받죠. 교육청에서 지원금을 받을 때 현장 실습률이 몇 %인지
학생 취업률이 몇 %인지, 그 다음에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이 학생 다시 복교를 했을 때 복교율에 대한 압박들도 분명히 학생들이 받고 있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학생들한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선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편들이 필요할 건데, 그러면 이제 어차피 여기는 고용노동부나 이제 산자부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시니까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는지. 사실은 아까 이민호 군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지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 과정까지 가기에는 저희가 사실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선적인 해결을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방법을 접근하시면 좋으실지 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아이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도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말.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정말 자기 전공 분야에서 교육을 해봤더니 맞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은 산업체에 나가기를 희망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이 되게끔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직업계 고등학교 친구들이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거의 대다수 90% 이상은 전공 계열로 가지 않습니다. 예, 다 타전공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해봤더니 다른 과가 가고 싶어요. 유아교육과가 가고 싶다든지 사회복지학을 하고 싶다든지, 그래서 뭐 영상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조리과로 들어왔는데 조리 분야 식품영양학과만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인정해 주자. 아이들의 진로 선택권이 아이들한테 분명히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주면 현장 실습 갔다가 복교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내가 안 맞는데. 근데 저희 학교에도 복교한 학생이 있습니다. 있는데 굉장히 달라졌어요. 나가기 전과 후가, 자세가. 저는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성과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가지고 어느 누구도 너는 복교생이야 불이익 주지 않아요. 그 아이는 그것만으로도 잘 선택을 했고, 또 어떤 친구는 여러 가지 사유로 자기가 복교를 선택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또 다른 자기 진로를 찾아서 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 예산이라는 게 수치적으로 결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업률이 높은 전년도 현장 실습 몇 명 나갔냐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현장 실습 운영비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느끼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일 뿐이지, 강원도교육청에서 취업률을 가지고 내려오는 예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선생님들이 충분히 내려온 예산 한에서 학생들한테 충분히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부분에도 확신을 하고,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뿐 아니라, 물론 이제 왜 이렇게 복교생이 많냐? 그러면 이제 첫 스타트. 그러면 왜 자세히 알아보고 안 보냈냐? 얘가 이렇게 업무 부적응이 있을 만한지를 왜 미리 예견을 해서 보내지 않았었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희는 사실상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얘가 나가서 그럴 줄 어떻게 알았고, 그리고 그 업체 사장님이 그렇게 할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근데 돌아왔을 때 저는 분명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제 직업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노동 인권 감수성 말씀하셨는데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고가 나면요, 제일 마음이 아파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죄인이에요. 어디 가도 죄인이고, 심지어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그날 당일 사고 난 날 일동 묵념을 하기가 굉장히 죄스러워요. 얘들아, 오늘 무슨 사고가 있었어. 우리 같이 묵념하자. 그 친구도 우리의 또래들이야. 같은 친구야. 라고 얘기하기가, 이게 뭐 죄 지은 것 같죠. 그리고 다른 교사들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 만나도 사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제자잖아요. 그리고 그 업체 사장님은 진짜 용서가 안 되죠. 근데 제가 이번 토론에 오면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기업의 탓이냐, 학교의 탓이냐, 이렇게 놓고 얘기하면 답이 없어요. 사실 먼 문제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 생각은. 그리고 교육부가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업계 특성하고 10년 안에 없어진다? 이거는 그냥 수치적으로 학력 인구가 감소하니까 그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사실 직업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신입생 충원율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은 선택권이 점점 넓어져요. 그리고 대학 입시에 대해서도 대단히 많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생들이 어떤 것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줘야죠. 왜 기업은 책임을 안 지나요? 그리고 학교는 교육할 책임이 있는 거고, 그러면 정부는 아 그래 지금 이 정도로 뒀다가 그래 언젠가는 없어질 거니까, 그거야말로 대단히 무책임한 얘기인 거죠. 그거는 얘기했듯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대단히 무시하는 처사인 거고, 그 선택권을 제대로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왜 쓰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반도체 학교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는 그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원해서 이 학교를 이렇게 만들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정말 밀양이라는 지역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학교 지역이 특히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신입생 충원율이 많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의 수요에 맞추려고 해요. 이제 그런 거는 또 다른 고민인 것 같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그 질문을 해주셨던 거는 이제 학교 현장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냐, 저는 그 질문인 것 같거든요. 직업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그 제대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제가 그냥 뭐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아까도 정교조 말씀하셨는데 현장 실습 폐지라는 거를 당장 놓고 보면 이게 폐지를 할 건가 말 건가, 이게 뭔가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아이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토론을 하다 보면. 근데 학교 현장에서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취업 알선을 위해서 알선처가 되고 있는 이 선생님들의 고충,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려고 한 게 아니다. 우리 그러려고 이 교육시키고 있는 거 아니다. 우리가 저임금 고강도, 저 언론에서 많이 봤거든요. 특성화고는 저임금 고강도의 시장이다. 뭐 생산 공장이다. 그런 말 들으면 진짜 그냥 울고 싶어요. 내가 아이들한테 그런 노동시장에 너희들 내몰려고 내가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 거니?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깡그리 무시해요. 다 던져놓고 일단 다 무조건 직업계 고등학교 당장 뭐 다 없애야 돼. 그리고 더 이상 죽음 뭐 막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니까 자기 방어가 굉장히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홍정훈 학생의 사실 분향소를 저희 학교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설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것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뭔가 개선은 사실 주체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주체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서 더 과감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어찌됐든 올해 이 사건 하나로만 봤을 때는 너무 큰 자기 방어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손가락질 하는 것 같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장 실습 제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생님들은 더 이상 이제 영업사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취업 업무가 깊이 1순위가 되고 싶지 않은 거고, 그래서 좀 직업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아까 얘기했던 인문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뭐 대학 서울대 어디 보냈다, 뭐 어디 보냈다, 이렇게 해서 자랑이 되잖아요. 나는 뭐 직업계 어느 학교 교사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얘기를 또 안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 어느 학교 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부터가 마음이 아픈 일인 거고, 당당하게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사회에 이제 1순위로 내보내는데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교사 집단이었으면 좋겠어요. 직업계 선생님들이. 그러면 조금 더 마음이 열리고 토론할 자세도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현장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딪히다 보면 직업계 선생님들 안 돼. 말이 안 통해. 여기는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익 집단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말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결국 여기에 이 자리에 교육부와 교육노동부와 그리고 기업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 정말 속상하네요. 진짜 우리의 모든 책임을 어떤 사회 구조의 그런 틀처럼 쉽게 맡길 수 있는데 쉽게 공격하고 쉽게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몰려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학생들의 진로 선택권 정말 중요하고 설사 그 과를 선택했더라도 그 학교를 선택했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고민하고 또 그런 진로 탐색을 해볼 수 있는 것이 학생들의 권리가 아닌가. 그럴 때 복교하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의미 있다는 지점은 내가 정말 겪어봤고 그 겪어봐서 이것이 나의 길인가라는 것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가만이라도 학생들에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지점들을 좀 더 다들 이해해 주시고 또 학교가 그러한 탐색의 그 과정에 있는 교육적 측면에서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간이 조금 길게 됐는데요. 그래도 한마디라도 여쭙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현장 실습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같이 공감을 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자로서 이제 지금 노동 현장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 실습과 관련해서 노동인권 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말씀 해주십시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의 현장 실습도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그리고 정말 기업의 책임, 그리고 사실은 정말 저희가 하는 교육을, 노동인권 교육을 사용자에게 하고 싶습니다. 네, 학생이 아니라 사용자가 배워야 된다. 사용자가 배우는 건 책임이 무엇인지 이제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해야 우리가 서로의 책임에 맞게 행동하지 않을까, 맞게 제도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토론을 함께 해주셨고 이 기회들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중앙에서 그런 서울 지역의 중심에서의 그런 큰 담론들, 근데 지역에서 일어나는 양상들은 조금 더 다른데 그러한 것들은 다뤄지지 못하고 계속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들만 주고받지 않았었던가. 그럼 우리 강원도에서의 그런 실제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 현장이 진짜 어떠하고 이런 것들까지 살펴보는 그런 날이 되었기를 바라며 또 같이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 궁금증이나 질문 많으셨을 텐데 함께 못 해드린 점 되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처음이다 보니 부족한 지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런 물꼬를 텄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심도 깊은 대화 오갈 수 있고 제도 그리고 또 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교육부 뭐 고용노동부를 향해서 저희가 주장할 것들이 정말 뾰족하게 정확하게 모아지는 그런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저희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